안녕하세요. 오정화 회계사입니다. 25년도 국가직 7급 회계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을 보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우리 7급 시험은요, 예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한참 25문항으로 시험 문제가 바뀐 다음에 문제의 이런 범위가 조금 넓어지는 경향이 좀 있었고, 또 안에 계산 문제가 좀 지저분한 여러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최근 작년부터 출발해서 올해까지 7급 회계학 시험의 경우는 이제 다시 예전처럼 우리가 쭉 공무원 시장의 기출에서 다루었던 그 일반 범주 안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 문제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가 하면 난이도나 이런 수준들이 정말 기본기를 탄탄하게 잘 닦았냐라고 하는 것들을 묻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응용 문제와 그 다음에 기출 문제들을 잘 소화해서 학습을 해 오셨다라고 하게 되면 큰 부담이 없는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이제 간단하게 들어가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재무회계, 원가회계, 정부회계 이 세 가지에 대한 영역이 골고루 원래의 구조대로 출제가 됐는데요. 다만 이제 정부회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가 됐고, 이 안에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회계 기준만 다루다가 이번에 회계법이 지금 문제가 출제가 돼서 들어오면서 아마 이 부분이 학습이 안 되신 분들은 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가 하면 이제 원가관리 회계가 예전에는 처음에 이제 세 문제 아예 출제가 안 되다가 세 문제 그리고 네 문제 다섯 문제 조금씩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전반적인 구성이 서술형 문제가 어쨌건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문제 유형이 과거보다는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으나 전반적인 난이도는 작년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배치가 앞단에 해당하는 재무회계 문제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뒷단에 해당하는 정부회계 세 문제 그리고 원가회계 이렇게 다섯 문제가 배치가 되어 있고, 우리가 쭉 다뤘던 범주 안에서의 모든 내용이 나와 있고, 대신 아까 우리 여기 정부회계 국가결산제도에 해당하는 것만 회계법이 등장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 기출에서 어떻게 보면 다루지 않았던 주제인 거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말 문제와 계산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는 평이한 형태의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요. 대신에 말 문제 중에서 일부 문장들이 여러분들이 다뤄보지 않은 형태의 문장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조금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이제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목을 위한 개념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봐라라고 돼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에 이제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현행원가 정의가 들어가 있죠.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해당하는 거래원가, 포함, 불포함 뭘로 돼야 되죠? 당연히 그날에 해당하는 거래원가를 포함한다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현행원가다라고 하게 되면 역사적 원가와 현행원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금부터 이렇게 거래원가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우리 현재 가치와 순실현 가능 가치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눠 들어가셔야 되니까 일단은 현행원가는 포함한다 이렇게 보셔야겠고요. 두 번째, 우리 비용에 해당하는 정의가 들어가 있죠. 우리 분계를 생각해 보시면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며까지 좋고, 우리가 수익 비용을 얘기하려면 손익거래 범주 안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자본 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라면 이 경우는 자본 거래를 의미하는 거죠. 얘는 제외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 세 번째 보시면 공정 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의 경상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라고 해서 유출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공정 가치 정의가 제대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리을을 보시면 수익과 비용은 기업의 재무 성과와 관련된 재무제표 요소이고요. 맞습니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재무 성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재무 상태의 요소다라고 하게 되면 오답이 될 텐데, 재무 성과와 관련된 요소라고 했으니까 손익계산서 계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만 밑에 보시면 따라서 수익과 비용은 자산부채의 변동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 정보의 중요성은 자산부채의 정보의 중요성보다 낮다. 우리 정보의 중요성은요, 자산부채, 수익비용 다 똑같이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고 우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요성보다 낮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겠다. 밑단이 오답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옳은 것만 골라봐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쭉 했던 지문들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고 리을이 조금 낯설다 하더라도 뭐가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위를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선지 안에서 답을 찾아낸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우리 말 문제 나온다라고 할 때 요거는 단골로 나오는 유형이었어요. 자, 가보시면 옳지 않은 것,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의 일부나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삼성의 경우 지금부터 화재에다 가입을 해놨다. 그래서 지금부터 화재로부터 이런 것들을 변제받을 게 거의 확실하다 하면 변제 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회계 처리한다. 다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충당부채 금액을 우리가 초과할 수 없다. 내가 이제 변제받을 금액을 갖고 얘기하는데 보험사에다 가입했을 때 변제받는다면 내가 지금부터 망한 부분 이상을 더 받진 않아요. 그럼 망할 거다라고 예상되는 그 충당부채만큼을 지금부터 변제받는 거다라고 보는 거라 그러한 충당부채 금액은 초과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자산은 이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이 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 우발부채는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부채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경제적 효익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발부채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그렇죠. 우리가 우발부채다라고 하는 건 잠재적인 거라 만약에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충당부채라고 하는 형태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경우는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이제 경제적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니? 아, 그럼 이때는 충당부채로 인식해야겠구나 라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미래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발 자산은 재무제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때 본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관련 자산은 우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히 된다면 이제는 우발 자산에서 자산으로 바꾸는 거죠. 맞는 내용이 되겠고, 손실부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관련된 현재 의무를 뭘로 가야 돼요? 충당부채로 가는 겁니다. 손실부담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내가 빼박 이거를 부담을 해주기로 약속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현재 의무를 지금 지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그렇다면 그 경우에 있어서는 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발부채가 아니라 충당부채가 되겠다. 자,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말문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본문,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본문들을 가지고 보시면 본문에 다 들어가 있던 문장들인 거니까 얼마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챙겨왔느냐, 특히 이제 썰전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챙겨왔느냐에 따라서 이번 시험은 성패가 갈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재무제표 표시에서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갑니다. 첫 번째 보시면 수익과 비용의 중요한 항목은 단기손익과 기포손으로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주석에 조심하실 건 특별손익이라고 하는 항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얘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표시할 수 있다라고 있으니까 X가 돼야 돼요. 특별손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표시하지 말라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X가 돼야겠죠. 이거는 너무 쉽게 나온 오답이었어요. 한 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한국주택국제기금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단계 손익으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한 기간 동안 인식하는 단계 발생 손익은 단계 손익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기포 손익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 금액이라면 포괄 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의 공식. 그렇죠.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기능별 분류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서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당기 손익을 인식한 비용의 분석 내용을 표시한다. 둘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이때 만약에 기능별로 본문을 작성했다면 대신에 성격별 재무 정보를 주석에 추가로 공시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일단 원칙은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옳지 않은 건 1번이 돼야겠죠. 네, 이제 04번 문제는 계산 문제가 들어가 있죠. 자, 보시면 미수 임대료와 선수 임대료와 관련된 자료를 이용해서 문제수 요구하고 있는 건 현금의 수치 임대료를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네. 자, 그러면 현금 수치다라고 했으니까 CF 정보를 문제에서 묻고 있고요. 재무 상태 BS 정보, 그런가 하면 포괄 손익계산서 인식한 거 IS. 자, 뭐가 보이죠? IS, BS, CF. 왁구가 보이네. 자, 그래서 우리는 분계법을 이용하시면 자, 우리 IS, BS 그리고 나서 CF.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현금 수치에 대한 임대료가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임대료 수치 이 부분을 찾아내시면 되겠다. 자, 일단 손익과 관련돼서의 임대료 수익이 600이니까 수익 자리에 600을 넣으시고요. 자, BS 갑니다. 미수 임대료 기초에서 기말. 자, 미수다라고 했으니까 자산 계정이죠. 자산 계정에 해당하는 거 감소, 자산 감소 대변이 되겠고 선수 수익이라고 하게 되면 부채 계정이네. 자, 부채 계정에 해당하는 게 300만큼 감소, 부채의 감소라고 하게 되면 300만큼 이렇게 오셔야겠죠. 양쪽 갖고 맞춥니다. 자, 700이겠고요. 300이면 여기가 400이 들어가야 왁구가 맞는 거니까 그렇다면 현금 수치 금액은 400이다 라고 해서 정답 1번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분계법을 갖다 대입하시면 바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는 X년 초에 10만 원을 취득한 기기장치와 관련된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자, 1년 초에 취득을 했는데 2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 4만 원, 손상차손 누계액 만 원으로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2년 말에 쭉 감가상각을 인식하고 손상차손까지 인식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3년 초에 이때
자, 안에 추정 변경이 바뀌는 거네. 잔존 내용 요소 4년에 잔존가치 2,000원으로 재추정해서 추정 변경이 바뀐 상황이고, 그리고 나 3년 말에 회수가능 가액이 2만 원이라면 손상차손 누계액은 얼마겠는가? 라고 하는 걸 문제에서 묻고 있어요. 자, 일단 자, X 1년 초부터 출발해서 감가상각하고 그리고 나서 2년 말까지, 그러면 이렇게 2년 말까지 안에서 2년 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4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10만 원부터 출발했다가 2년 또 말에 감가상각을 하고 난 장부가액은 6만 원이 되겠고, 그런가 하면 이때 손상을 인식해서 손상차손이 지금부터 만 원만큼이 이렇게 보고돼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만 원만큼 보고돼 있다면 이때 장부가액은 얼마로 5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2년 말 장부가액이 이렇게 끝날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X 3년 초에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부터 전진법으로 새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잔존 내용 요소 4년에 잔존가치 2,000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5만 원을 기준으로 지금부터 상각한다 나오게 되면, 자, 5만 원에 대해서 잔존가치 2,000원에 대해서 이때 4년으로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자, 그럼 얼마 나올 거냐면, 자, 48,000원에 대해서 12,000원만큼 나오겠죠. 자, 그래서 감가상각을 이렇게 12,000원만큼 감가상각하게 될 거고요. 그럼 상각 후 이 장부가액은 5만원에서 12,000원 차감한 38,000원이 될 텐데,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회수가능가액이 2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다시 이 둘에 해당하는 갭 차이만큼이 이때 손상차 누계액으로 추가로 잡힙니다. 그래서 18,000원과 2만 원의 차이 18,000원만큼이 손상차주 누계액으로 또 잡히는 거네. 자, 그러다 보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3년도 말에 손상차손 누계액이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누계액이라면 누적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앞단에 지금 2년도 말에 있던 만 원에다가 추가로 인식하는 18,000원 더 합쳐서 얼마가 된다? 28,000.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쉽게 찾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당 내용들을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감가상각 먼저 손상차손, 그리고 나면 다시 또 2차 년도에 추정 변경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감가상 한바탕 그리고 손상, 이렇게 해서 누계액을 한꺼번에 찾아오게끔 이렇게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문제다. 차분히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넘어가서 6번 갑니다. 자, 6번 문제 보면, 자, 한국의 X1년 또 1월에 상품 매매와 관련된 자료다라고 주어져 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문제에서 묻고 있어요. 자, 상품에 해당해서 감모와 평가, 매입 할인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조심하실 건, 자, 옳지 않은 것을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네. 그러면은 3개가 옳은 것이고 하나가 뻥카예요. 자,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말로 들어가 있는 형태라면 일단 말 문제 안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판단을 해본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에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매출 초기익은 동일하다라고 해서 우리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은요, 수량을 결정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수량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모가 없다면, 지금 감모가 없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수량의 방법만 달라졌을 때는 동일한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계속기록법과 동일한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실지재고조사법은 감모가 없다면 금액은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라면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죠. 다시 한번, 선입선출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 하에서 계속기록법을 쓰던 실지재고조사법을 쓰던 감모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말재고는 동일하게 평가가 될 것이고, 기말재고가 동일하게 평가된다면 이익도 같아져요. 그래서 이 경우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건 맞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계속기록법을 사용할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매출 원가는 얼마다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계속기록법에서의 선입선출법이라면 얘는 풀어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 말로 된 거 안에서 먼저 답을 찾는다. 그럼 얘는 일단 깍두기, 뒤에 가서 다시 풀어볼게 라는 형태로 넘어가시면 되겠고, 말로 들어간 거 먼저 볼게요.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할 때 월말 재고는 평균법이 선입선출법보다 1,500원이 더 크다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 가만 볼게요. 우리가 안에 보시면, 자, 매입에 해당하는 이러한 재고가 지금부터 매입할 때마다, 시간이 뒤로 갈 때마다 매입 단가가 올라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자, 요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매입 단가가 올라간다라고 할 때 기말 재고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방법이 뭐였죠? 선이총후, 많이 외웠던 거네. 자, 그러니 선입선출법이 이러한 이동평균법, 총평균법보다 기말 재고를 더 크게 계상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기말 재고가 더 크다면 당연히 기말 재고와 함께 이익도 같이 커집니다. 자, 다시 한번 요 정보를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자면, 실질재고조사법을 사용할 때 월말 재고액은 평균법이 선입선출법보다, 실질재고다 내지는 계속기록법이다 의미 없고요. 중요한 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비교하는 겁니다. 평균법과, 얘가 지금 평균법을 얘기하는 거고 선입선출법, 누가 더 큰 거죠? 선입선출법이 재고자산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평균법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X가 되겠죠. 그래서 굳이 풀지 않아도 옳지 않은 게 3번이라고 하는 거 바로 풀어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회계학의 경우는 시간 싸움인데요. 이번에 해당하는 질문을 풀고 내려올 거냐, 안 풀고 일단 말부터 스캔할 거냐 라고 하는 것들 판단해 보시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걸 제가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풀어왔던 겁니다. 말로만 가지고 답을 찾아내라 라고 했던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할 때 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매출 총익은 얼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각각 낱장으로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답만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옳지 않은 거 3번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다. 이게 가능한 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3개가 옳은 거고 하나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4개의 선지 중에서 하나만 찾아내면 되는 거라 일단 판단으로만 풀어낼 수 있는 거, 계산이 필요가 없는 것은 1번과 3번에 해당하는 지문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3번에 해당하는 지문을 오답으로 찾아낼 수 있겠다. 되죠? 나머지는 제가 풀이법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하나씩 차분히 2번하고 4번을 풀어보시면 해당 내용이 맞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는 회전율 문제죠. 안에 보시면 재고자산 회전율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봤으니까 일단 이렇게 판단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재고자산 회전율을 계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에서 기초 기말의 연평균 금액과 매출 원가를 이용해라라고 했으니까 조주인 정보 안에서 기초 재고자산은 있는데 뭐가 빠졌죠? 기말 재고자산이 없는 거네. 자, 그러면 기초 재고와 그 다음에 매입액. 근데 뭐만 있으면 내가 기말적으로 구할 수 있죠? 매출 원가만 있으면 되겠다. 자, 그럼 매출 원가를 어디서 구할 거냐라고 했더니 위에 봤더니 지금부터 매출 채권과 회수액. 그러면 매출 채권의 기초 기말과 회수액을 통해서 우리는 매출액, 외상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겠고 그 외상 매출액과 현금 매출액 합치시면 이제 손익계산상의 전체 매출액, 전체 매출액과 이익률, 오케이, 이익률이 있다면 우리는 얘를 통해서 뭘 더 알 수 있죠? 원가율도 알 수 있어요.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20%라면 매출액 대비 원가율은 몇 %다? 80%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면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는 뭐냐면 이때 평균 재고와 매출 원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져 있는 내용 안에서는 매출 원가도 없고 기말 재고가 없어요. 자, 그럼 일단 매출 원가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매출액을 통해서 원가율을 가지고 매출 원가를 구할 것이고 내 손에 매출 원가가 있다면 기초 재고, 매입액, 매출 원가를 통해서 기말 재고. 그럼 기말 재고와 기초 재고를 합산해서 반으로 나누면 연평균 금액 나올 것이고 그리고 매출 원가 역산하시면 회전율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일단 매출액부터 출발할게요. 매출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 3종 기초 매출 채권, 기말 매출 채권, 매출 채권 회수라고 하는 거를 T계정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매출 채권이다 라고 해서 보시면 조심하실 건 매출 채권에서의 자, 기초는 지금부터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출발할 거고 자, 기말 매출 채권 2천. 그냥 그런가 하면 조심하시고 여기 뭐가 오느냐가 중요하겠다. 자, 일단 매출 채권의 경우 증가라면 얘는 외상 매출액이 와야 돼요. 여기에 들어오는 건 외상 매출액이다. 자, 그러고 나면 매출 채권 회수가 39,000원이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양쪽 갖고 맞추시면 결과적으로 외상 매출액이 4만 원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외상 매출액이 4만 원인데 현금 매출액이 지금부터 만 원이면 전체 매출액 두 개를 합쳤을 때 우리는 매출액이 얼마다? 두 개를 합치면 매출액이 5만 원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다. 자, 매출액이 5만 원일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익률이 20%면 원가율은 80%입니다. 자, 그래서 80%만큼 계산하시면 이때의 매출 원가는 4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이제 다 했어요. 매출원가, 기초재고, 매입액 3종 세트 믹싱 하시면 기말재고가 나옵니다. 자, 가볼게요. 이번에는 재고자산 T. 자, 재고자산 관련해서 자, 기초재고자산 9천이고요. 단계단 매입액이 42,000이다라고 들어가 있고 이때 매출 원가 해당하는 게 4만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기말재고가 11,000원이다라고 하는 거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나는 회전율을 계산할 겁니다. 다시 한번 회전율은 자, 평균 재고가 매출 원가를 몇 바퀴 찍었느냐라고 하는 거네. 자, 그럼 평균 재고는 이렇게 9,000원과 11,000원에 해당하는 합의 반으로 나누시면 만원만큼이 나오고요. 만원만큼 해당하는 평균 재고가 매출 원가 4만원 하시면 몇 바퀴 4회전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다. 자, 그렇게 해서 회전율은 정답 2번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갖고 있는 정보들을 잘 믹스해봐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 기출 그리고 천재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자, 8번 갑니다. 자, 8번은 현금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이번에 분계법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가 꽤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일단 보시면 조져 있는 내용은 BS와 관련해서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 채무고요. 자, 현금 매출액, 시용 매출액. 시용 매출액이라고 하는 게 외상 매출액을 의미하는 거네. 자, 어쨌건 얘도 손익 정보인 거고요. 자, 매출 원가 26만 원.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직접법에 따른 영업활동이나 순현금으로 문제에서 묻고 있어요. 자, 일단 직접법이라고 하는 건 매출로 인한 유익과 매입으로 인한 유출을 각각 다루는 건데 굳이 어찌됐건 우리는 네팅으로 한 순현금 흐름을 구하시면 되니까 뭐 안에서 각각 나누어 가지고 풀어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한 방에 그냥 분계법에다 한 방에 집어넣어서 한 방에 순현금 흐름을 구해내는 방법도 있겠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분계법을 사용한다라고 할 때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매출로 인한 유입을 계산한다면 매출로 인한 IS, 매출로 인한 BS, 매출로 인한 현금
그 다음 만약에 매입과 관련해서 유출을 얘기한다면 매입과 관련된 IS, BS 그러면 유출, 그럼 네팅해서 이때 순현금 흐름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한꺼번에 같이 계산한다면 매출 매입과 관련된 IS, 매출 매입과 관련된 BS, 그럼 그때 순현금 흐름 한꺼번에도 계산할 수 있겠다. 한꺼번에 갈게요. 자, IS, BS, CF. 자, 그럼 관련해서의 IS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자, 현금 매출액, 외상 매출액 그리고 매출 원가가 들어가 있어요. 자, 현금 매출액, 외상 매출액 나눠져 있지만 우리는 두 개를 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를 매출액이라고 표현합니다. 낱장으로 쪼개져 있지만 얘를 합치면 일단 매출액은 170이라는 거고요. 매출 원가가 26만 원인 거니까 비용 자리에 26만 원 넣으시면 되겠고, 자, 관련해서의 모든 BS 계정은 기초에서 기말로 매출채권의 델타, 재고자산 델타, 매입채무 델타 각각 반영하시면 되겠다. 자, 일단 매출채권에 대한 델타는 자, 3만 원만큼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면 대변에 넣으실 거고요. 자, 재고자산 자, 9만 원에서 10만 5천 원에 따라오게 되면 자, 이때는 지금부터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15,000원만큼 증가해서 차변에 반영하시고, 자, 매입채무가 지금부터 8,000원만큼 늘었어요. 그래서 이때 매입채무에 해당하는 증가. 자, 양쪽 확구를 맞추어서 보시면 자, 요거 없어서 15,000원, 15,000원에다가 합치시면 23,000원. 네팅해서 결과 반영하시면 146만 3천원만큼 이렇게 산정돼서 나옵니다. 잘 네팅해 보시면 자,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다. 다시 한번 시간 절감 차원에서 얘를 각각 낱장으로 직접법이라고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매출로 인한 유입, 매입으로 인한 유출을 각각 다루지 않고 한 방에 그냥 믹스해서 IS, BS, CF로 한꺼번에 구하시면 되겠다. 그랬을 때 이 정보를 해석을 잘 했어야 돼요. 현금 매출액과 신용 매출액, 즉 외상 매출액이라고 하는 이 정보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서 제가 그래서요. 제 기출 플러스 보면 옛날 구닥다리 문제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 이유가 최신 것만 풀어보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힘든 거예요. 최근에는 현금 매출액과 이러한 외상 매출액이 구분된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런데 과거에 옛날 기출에는 이렇게 외상 매출액이 구분되는 내용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마다 이렇게 신용 매출액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버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해서 수험생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대비를 하려면 어쨌건 공무원 시험장에서 일단은 유형이 다르게 출제됐던 모든 문제들은 과거 문제라더라도 다 풀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 기출이 여러 기출 이제까지 모든 공무원 시험의 유형들을 다 담고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건 다양한 풀이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우리가 풀어볼 수 있게끔 연습해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어쨌건 8번 이렇게 가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자, 넘어가서 9번 문제 갑니다. 자, 9번 문제는 자, 수익인식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한국의 고객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X1년도 인식하게 될 수익을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네. 자, 안에 계약 정보를 보시면 총 계약 금액은 8만 원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일단 계약 기간이 X1년도 7월 1일부터 2년도 6월 30일. 자, 수행 의무가 두 가지입니다. A 제품을 인도하는 것과 B 용역을 제공하는 것. 제품의 인도와 용역의 제공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네. 자, 일단 A 제품은 일시에 수행 의무를 이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B 제품은 기간에 걸쳐 수행 의무를 이행합니다. 수행 의무는 개별적으로 구분된다라고 했으니까 각각 지금도 수행 의무를 이행한다. 다만 이제 안에서 개별 판매 가격은 6만 원, 4만 원이라 만약에 얘를 두 가지를 이행하는 형태로 가격을 받았으면 10만 원 받았어야 되는데 얼마를 받은 거다? 8만 원. 자, 그러니 우리는 거래 가격은 8만 원이고 이 거래 가격을 각각의 수행 의무별로 뭐 했어야 된다? 배분을 했어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는 개별 판매 가격 B로 일단은 배분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 1년 말에 수행 의무의 이행 현황을 봤더니 A 제품은 8월 15일 날 인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8월 15일자로 일단은 수익을 인식할 거고요. 그런가 하면 B 용역의 경우는 50% 이행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B 용역과 관련해서의 이러한 수행 의무는 50%만큼 진행률로 수익을 인식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전체의 계약 금액 8만 원을 자, 지금부터 A와 B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럼 A와 B로 구분한다라고 할 때 뭘로 구분한다? 안에 있는 개별 판매 가격 B로 구분한다. 그러면 전체에 해당하는 개별 판매 가격이 자, 합치시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중에서 A 제품에 해당하는 게 비율이 60%고요. 10만 원 중에 6만 원, 그런가 하면 10만 원 중에 4만 원, 얘가 40%인 거네. 자, 그럼 이제 거래 가격을 배분해 볼게요. A는 이 중에서 60%다라고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8, 6에 48, 4만 8천 원만큼이겠고요. 얘는 40%다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8, 4, 32, 3만 2천 원이 돼야 되겠다. 자, 그러면 1년도 말까지 A 제품에 대해서는 인도가 끝났고요. 자, B의 용역에 대해서는 진행률이 50%다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이때 16,000원만큼이 계산이 됐어야겠다. 자, 두 개 합쳐서 계산하시면 64,000원이다라고 해서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다. 되죠? 수익인식을 가장 정통으로 안에 있는 거래 가격을 배분해서 각각의 한 시점과 기간에 걸쳐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사례값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10번 문제 갑니다.
자, 종업원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문제에서 묻고 있고요. 첫 번째 확정급여제도. 자, 우리 확정급여제도와 기여제도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급여제도에서 기업의 법적 의무나 의지 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된다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일단 자, 기금에다가 돈 주고 끝낼 수 있는 건 뭐죠? 확정기여제도예요. 급여제도는 기금에 출연해서 돈 넣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급여를 확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한정이 되는 건 확정기여제도가 돼야겠죠. 그래서 X가 돼야겠고, 확정기여제도는 기업이 보험 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자, 보험 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을 부담하는 건 확정급여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사에다 돈을 넣어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운용수익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지는 건 확정급여제도예요. 그래서 확정기여제도라면 종업원이 얘는 책임을 지는 거죠. 두 개가 바뀌어 있는 거고. 자, 그런가 하면, 자, 기타 포괄손익이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 요소라면 얘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우리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건 채무를 해결하자 파파파라고 해서 이때 채무상품에 해당하는 기포손, 그리고 해외 사업에 해당하는 환산손익, 그런가 하면 이때 나머지 파생상품들만 이때 재분류 적용되는 거고요. 순확정부채에 해당하는 재측정 요소라든지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분류 적용되지 않습니다. X가 돼야겠죠. 자, 그럼 옳은 건 4번이 돼야겠다. 순확정 급여부채 자산은 재무 제표에 인식된 금액이 보기한 말에 결정된 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주기를 두고 결정해야 된다. 그렇죠. 얘는 조금 어색한 문장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문장일 수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 정답 4번이 돼야겠다. 이렇게. 자, 11번 볼게요. 자, 매출 채권과 관련된 자료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이번에는 안에 있는 이러한 문구를 해석할 수 있느냐 정도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거, 기말 매출 채권의 충당금을 차감하거나 장부가액이 6,600이라면 손실 충당금을 차감하기 전 매출 채권이 얼마겠는가? 그러니까 매출 채권 잔액을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충당금을 차감하고 나서가 6,600이라면 이 충당금을 차감하기 전 장부는요, 그 장부에서 충당금을 차감했기 때문에 이 금액인 거라. 그럼 내가 얘를 역산해서 계산하려면 그때의 충당금이 얼마인지만 아시면 되겠다. 차감한 충당금이 얼마인지 알려면 결국 내가 필요한 건 기말의 이러한 손실 충당금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해당 정보를 가지고 기말 손실 충당금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손실 충당금. 소위 말하면 대손 충당 같은 거죠. 자, 충당금 잔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자, 주어져 있는 정보를 반영하자면 기초 손실 충당금 기초값 1000이고요. 자, 자료를 해석해 볼게요.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에 따라가게 되면 대손이 발생한 거니까 400만큼 여기 안에 들어가겠고, 자, 기말 결산 시 추가로 설정했다. 요거 해석 잘해야겠죠. 추가로 설정한 손실 충당금만큼이 단기의 손상 차손으로 비용으로 잡힌 겁니다. 비용 잡힌 부분은 800만큼. 자, 그럼 기말이 얼마냐? 역산하시면 되겠다. 왁구 맞추시면 1800이고요. 여기가 1800인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때 기말은 1400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고. 자, 가볼게요. 차감하고 나서가 6,600이면요. 원래가 얼만데 여기서 1,400을 차감하고 나니까 6,600이냐라고 해서 역산해서 맞고 맞추시면 8,000이다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 있겠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다. 할만하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정보가 뭘 의미하는지를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12번 가보실게요. 한국의 엑셀런트 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해서, 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개발비의 상각액이에요. 개발비의 상각액이려면 일단은, 자,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일단 인식이 돼야겠고, 그 인식된 개발비를 감가상각 기간을 거쳐서 상각을 한다. 그랬을 때 상각비가 얼마냐라는 것을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니까. 자, 주어진 자료를 보시면 일단 개발 단계가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는 개발 단계라고 다 개발비라는 자산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이때 자산성을 만족한 달부터의 지출이 개발비라는 자산인 것이고, 그 전까지는 경상 개발비인 거네. 그럼 좀 주어져 있는 내용에 전체 인건비와 재료비의 총 20만 원이고 매월 균등 발생한 상태에서 언제부터 자산성을 인정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쪼개셔야겠다. 그럼 다시 한번 20만 원이라고 하는 건 자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렇지 않은 거는 당해 비용, 자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산으로 잡고, 자산으로 잡힌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감가상각이 앞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순서 바꿔놓을게요. 자, 1월 초에 자, 개발 단계에서만 사용하는 이러한 기계 장치를 12만 원에 취득해서 개발 단계에 사용했다라고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 기계 장치의 감가상각비 부분은 1월부터 6월까지 부분이 전부 다 개발 단계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건 개발비의 상각액에다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지금부터 이 개발비로 들어가야 되는 이 부분을 지금부터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 뒤에 가서 보시면 4월 초부터 개발 단계 주출이 개발비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앞단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감가상각비도 전체 6개월,
전체 이제 12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중에서 1월부터 6월까지 중에도 4월부터 6월까지 실질적 자산성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4월부터 6월까지에 해당하는 3개월치만 만족할 수 있는 거네. 그러니 이때의 전체 연간 감가상각비 중에서 내가 끌고 올 건 얼마? 3개월치에 해당하는 것만 끌고 오시고 그 3개월치에 해당하는 게 개발비라고 하는 자산으로 끌려 들어가시면 되겠다. 일단 요거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이때 12만 원만큼이 문제가 주어져 있고요. 자, 그랬을 때 내용연수 10년, 잔존 가치가 1000이고 이중 체감법이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이중 체감법이다라고 하게 되면 정률법 친구다. 정률법 친구라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지금부터 생각할 것이고 내가 취득하는 시점의 장부가액은 취득 원가로 그대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잔존 가치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겠고, 자, 그런가 하면 내용 연수가 10년이었을 때 이중 체감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의 상각률이 내용 연수분의 2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중에 내가 필요한 건 얼마다? 4월 초부터 시작해서 개발이 완료된 6월 말까지다라고 해서 자, 이때 12개월 중에서 4, 5, 6, 3개월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지금부터 나의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잡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계산해 보시면 6,000원 나오겠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갈 게 지금부터는 6,000원만큼 여기에 포함돼서 들어간다. 자, 그런가 하면 7월 초부터 개발이 완성이 돼서 지금부터 실제 생산에 사용한다라고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때부터 감가상각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저 앞단에도 1월부터 6월 말까지 해당하는 전체 개발비 중에서 4월달부터 지금부터 6월까지의 3개월 부분만 자산성을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이제 쪼갤 수 있겠다. 다시 20만 원은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예요.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자산성을 만족하는 건 4월부터 6월까지니까 결국 6개월 중에 3개월 절반만큼은 자산성을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럼 개발비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은 10만 6천 원만큼이 일단 개발비의 장부가액이 되겠고요. 자, 7월 초부터 사용 가능해서 실제 생산에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7월 초부터 감가상각 하시면 되겠네. 자, 내용준 10년에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생각하고 원가명을 적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정식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개발비 10만 6천 원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내용연수가 10년이고요. 자, 그 중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월할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6개월치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렇게 차분히 계산해 주시면 5,300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삼각비로 계산이 돼서 나오고요.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다. 제가 지금 개발과 관련해서 연구 단계, 개발 단계를 거쳐서 그때의 이러한 개발비 상각까지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 천재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문제 최근 트렌드니까 나올 거야 라고 하면 천재에 다 집어넣었던 문제들이라서 충분히 천재에서 풀어봤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풀어봤을 문제입니다. 천재에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자, 13번 갑니다. 이번에 말 문제네요. 자, 금융상품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보시면 자,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자산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는 거지만 그러한 상계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 차익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라면 이 경우를 상계합니다. 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상계하고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 두 번째, 기업이 자기지분 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했다 그 얘기인 거고 이러한 자기지분 상품, 자기주식은 자, 우리 자본의 차감 계정으로 들어가요. 자본 조정으로 들어가는데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들어가죠. 자, 자기지분 상품을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라면 자기 주식을 지금부터 팔았어요. 뭐 생기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생깁니다. 그런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손익거래인가요? 자본거래인가요? 자본거래예요. 자본거래와 관련된 손익은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갈 거니까 당기손익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 X가 돼야겠죠.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기주식 이익이라면 자본항목,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하게 되면 부의 자본항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옳지 않은 건 2번이 돼야겠고 자, 금융부채인 금융상품이나 금융부채의 구성요소와 관련해 생기는 이자, 배당 이러한 손익이라면 전부 다 수익이나 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죠. 맞습니다.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따른 분배라면 자, 주주에게 배당을 해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자본거래의 거래원가라면 자본 안에서 직접 차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맞는 내용이 되겠고 옳지 않은 건 2번이 돼야겠죠. 자, 14번도 말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회계정책 추정 변경과 오래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항체대 국제인의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빼고는 일관성 있게 적용해라. 맞습니다. 정책 변경에는 자, 과거에는 정책 변경이 아니다. 많이 했던 거죠.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라면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야겠죠. 과거에는 정책 변경이 아닙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상황이 재무상태, 성과, 현금을 미치 영향에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변경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정책 언제 바꿀 수 있니? 두 가지예요.
이렇게 회사가 주장할 수 있으면 변경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기준이 까는 거예요. 기준이 변경해서 지금부터 하라고 했으면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 외에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 판단이 되면 그때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비교 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 기간의 비교 정보에 대해서 특정 기간에 미치는 회계 정책의 변경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 라고 하게 되면 할 수 있을 때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의 자산부채 기초장부가액을 새로운 회계 정책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서 변동하는 자본구조 요소를 기초 금액을 추정한다라고 해서 할 수 있을 때부터 전진 적용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건 2번이 돼야겠죠. 네, 15번 갑니다. X년 초에 이번에는 건설 계약을 문제에서 묻고 있다. 자,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진행률은 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추정하고 있고, 자, 문제에서 옳은 거라고 했으니까 3개가 뻥하고 하나가 옳은 거겠다. 자, 어떤 내용이 주어져 있냐라고 해서 보시면 1년 말 계약 부채, 그런가 하면 계약 자산. 1년 말, 2년 말, 그런가 하면 이때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때 2년 말, 2년 공사 수익 각각이 들어가 있네. 뭐 어쨌건지 1년은 오답이 나올 리가 없어요. 1년 동안 홈하게 오답이 나와버리면 2년도가 넘어가질 않겠죠. 뭐 그렇거나 저렇거나 일단 풀어볼게요. 시간이 없다면 1년은 무조건 맞겠구나라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이제 하나씩 풀어보자면 1년도에 우리가 계약부채다라고 하는 것과 2년도에 계약자산은요.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언제 나오냐면 내가 회계상의 한 일, 즉 미성공사와 내가 지금부터 청구한 거, 그래서 진행 청구액 둘의 금액의 차이입니다. 일을 많이 해놓고 덜 청구했다 계약자산, 일도 안 하고 청구했다 계약부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일단 1년도에 내가 회계상 한 일이 얼마냐라는 것을 계산하시려면 진행률을 계산하셔야겠죠. 자, 일단 총 추정 계약 원가 중에서 발생 원가 10만원, 100에 10만원이니까 진행률은 10%가 되겠고, 일단 1년부터 끝낼게요. 자, 1년도에 전체 받기로 한 200에 대해서 10%라면 나의 미성공사는 2개를 곱한 20만원만큼. 나는 지금부터 회계상 일한 건 20만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얼마를 청구했니라고 했더니 25만원을 청구했대. 그렇다면 나는 일도 안 하고 5만원을 청구한 거니까 나의 계약부채는 얼마가 됐어야겠다. 이때 초과 청구했어요. 계약부채예요. 5만원이 돼야 됩니다. 4만원이라고 했으니까 X가 돼야겠고. 자, 2년도 가보실게요. 2년도는 지금부터 누적 진행률을 계산합니다. 발생 원가가 10만원, 20만원. 자, 누적으로 합치시면 30만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추정 총 계약 원가가 150만원인 거니까 150 중에 30이라면 2년도는 지금부터 20%만큼 이렇게 일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년도 입장에서의 누적 계약 수익이라면 20만 원에 대해서 20%, 이때 미성공사는 40만 원이 되겠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얼마를 청구했느냐라고 해서 보시면 35만 원을 청구한 거니까 일은 40만 원을 채놓고 35만 원을 청구했다면 5만 원만큼 해당하는 것들은 일을 했는데 청구를 못한 거라서 계약 자산이라고 해서 계약 자산은 5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 정답 2번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다. 자, 마저 세 번째를 보시면, 자, 2년도 말에 공사 미수금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미수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청구를 했고 받았고 두 개에 대한 차이예요. 지금 얼마를 청구했니라고 했을 때 합치면 35만 원을 청구한 거고요. 얼마를 받았냐라고 하게 되면 대금 회수액은 25만 원이 되는 거네. 그럼 35만 원 청구하고 25만 원 받은 거니까 10만 원만큼 못 받았어요. 미수금에 해당하는 것은 10만 원이 돼야겠죠. 아웃. 2년도에 공사 수익이 얼마냐라고 되면 2년도 입장에서는, 자, 나는 계약 금액이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이때의 델타, 내가 얼만큼 일했냐라고 하는 진행률 델타만큼을 한꺼번에 계산하시면 되겠다. 1년도에 2년도에 누적 20%. 그럼 순수하게 몇 프로 더 일한 거죠? 10% 일한 겁니다. 얘가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델타만 지금부터 반영하시면 200만 원에 10% 해서 20만 원이 돼야 합니다. 2년도의 공사 수익은 20이다라고 해서 X가 되야겠죠. 자, 옳은 거 정답 2번. 그래서 건설 계약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기본 중에 기본 문제였어요. 자, 16번을 보시면, 자, 우리 정부 보조금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 영역은 아닌데요. 어쨌건 요것도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또 우리가 약점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천재에서 또 엄청 실에 열심히 다뤘던 문제죠. 카페 가봤더니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회계 100, 세법 96. 그러고 나서 글이 딱 올라와 있는 게 천재 돌돌. 천재를 돌돌돌 돌려가지고 회계 100점과 세법 96점을 맞았다. 회계 천재, 세법 천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감합니다. 이번에 천재를 열심히 풀었다면 정말 좋은 점수가 나왔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것도 천재에서 제가 자주 다뤘던 유형인데요. 1년 초에 상한 의무가 없는 자산 관련된 정보조금 18만 원을 수치를 했고요. 자, 그래서 기계장치 72만 원.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문제에서 묻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옳지 않은 거니까 3개가 옳은 거고 하나가 틀린 거겠다. 자, 정보조금을 자산의 차감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1년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겠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산에서 차감해서 표시한다 하더라도 감가상각 누계액은 원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정보조금과 퉁쳐가지고 줄 수 있겠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은 원래 감가상각비를 인식했던 원래의 인식 금액에서 그대로 나올 거니까 정보조금과 무관하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72만 원의 내용요소 6년 잔존가치 6만 원의 정액법 상각 가십니다. 자, 72만 원에서 1년도의 감가상각비를 일단 구하려면 자 72만 원에서 자 일단 정액법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6만 원을 차감하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때 얼마가 나올 거냐면 얼마예요? 66만 원만큼이 나오죠. 자, 66만 원을 당하는 것을 6년간 상각하니까 연간 얼마씩? 11만 원씩이 지금부터 누계액으로 잡힌다라고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11만 원이 돼야겠죠.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정보조금을 자산의 차감에 표시하는 방법을 회계 처리하면 이때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얼마냐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장부가액은 또 다른 얘기예요. 장부가액은 순액 베이스로 갑니다. 자산 차감법을 지금부터 사용한다면 72만 원 중에서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는 18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의 기준으로를 가지고 지금부터 상각이 들어갈 거니까 자 54만 원을 기준으로 상각이 들어갈 거고요. 자 이제 54만 원을 기준으로 나머지 조건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잔존가치 6만 원의 내용요소 6년 정액법을 상각하시면 잔존가치 6만 원을 기준으로 상각해서 48만 원이 되겠고 48만 원이 되겠고 자, 이때 내용요소에 해당하는 거 6년만큼을 이렇게 적용하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68에 48에서 8만 원만큼이 차감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6만에 3에 68에 48, 68에 48, 8만 원. 자, 해서 8만 원만큼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가 나오니까 그렇다면 장부가액은 자 54만 원에서 감가상각비가 얼마였다? 8만 원. 그러면 이때의 장부가액은 얼마가 나오는 거죠? 두 개를 네팅하시면 46만 원만큼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순액 베이스로 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장부가액 계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46만 원만큼 계산해낼 수 있죠. 네, 세 번째 갑니다. 자, 정부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회계 처리하면 2년도에 이때 보조금의 수익 인식액은 얼마겠는가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연수익으로 표시한다면 지금부터 이러한 정보조금을 앞으로 6년간 N방에서 인식을 하는 거네. 자, 그러니 18만 원에 대해서 6년간 N방 하시면 6, 38, 3만 원씩이 매번 인식이 될 거라 해당 내용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 그렇다면 마지막 자, 정보조금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회계 처리하면 2년도 말에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은 얼마일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조심하실 건 자,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이연수익법이라면 원래의 감가상각 방식으로 그대로 상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72만 원에다가 정액법으로 매년간 얼마씩? 11만 원씩 상각해요. 그러면 11만 원씩 두 번 22만 원을 상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랬을 때 2년 또 말의 장부가액은 얼마가 돼야 된다? 50이 돼야 돼요. 47이라고 있으니까 옳지 않은 건 4번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다. 그래서 먼 길도를 하나하나 다 지금부터 해보게끔 되어 있지만 어쨌건 자산차감법과 이연수익법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건 4번이 돼야겠다. 자, 17번 문제 갑니다. 자, X1년도 자본과 관련돼서 기본주당 순이익을 문제에서 묻고 있어요. 자, 기본주당 순이익이라면 우리 보통주 단기순이익을 뭘로 나누시면 되죠? 이때 유통보통 주식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유통보통 주식수로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순이익이 있고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는데 일단 보통주가 기초발행주식이 만주였고요. 자, 7월 1일에 공정가치 5% 유상증자 11월 30날 이때 10%만큼 유상증자 일단 유통보통 주식수를 계산하자면 자, 1월 1일 첫 출발할 때는 만주로 출발했고요. 자, 7월 1일 공정가치 5% 유상증자한다라고 하게 되면 7월 1일 자, 이 금액에 대해서 5% 유상증자하게 되면 500주가 돼야겠죠. 그리고 나 11월 30날 10% 무상증자라면 자, 각각이다 하는 거 10% 복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50만큼 복지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몇 주냐라고 하게 되면 11,000주는 그대로 갈 것이고 550주에 대해서는 자, 우리 가중치 12분의 6개월치에다는 가중치를 실어서 이 금액이 얼마냐라고 해서 계산하시면 11,275주가 차분히 계산해 보시면 나옵니다. 계산기 없이 좀 이렇게는 좀 헤비하긴 한데 어쨌건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유통보통 주식수 계산했으니까 우리 보통주 단기순이익 계산하시면 되겠죠. 전체 단기순이익 중에서 지금부터 우선주가 배당받을 금액을 빼면 나머지가 보통주가 받을 금액이 되겠다. 안에 액면가액 1,000원에 기초 발행 주식수가 37,250주고요. 연 배당률이 10%다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37,250주를 기준으로 액면가액 곱하기 10%만큼 계산해서 자, 요거 차감하시면 얼마 나올 거냐면 1,127만 5천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1,127만 5천원을
자, 이때 유통보통주식수 11,275만큼으로 나누시면 자, 한 주당 얼마가 될 거냐면 1,000원만큼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겠죠.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다. 가장 기본기를 묻는 거예요. 자, 가중평균통 보통주식수에 중간에 유상증자 들어오고 무상증자 들어오고 그런가 하면 우선주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보통주 당기순이익이 얼마냐라는 거 각각 구하고 두 개 변신 합체해서 이때의 기본주당 순이익을 구하는 기본 중의 기본 문제를 문제에서 묻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18번 문제 갈게요. 자, 18번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는 국가회계법과 국가재정법상 결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문제에서 물어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해당 내용이 제 정부회계 기본서에 볼드로 박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들 다 볼드로 박아놨죠. 중요한 것들 볼드로 본문 안에 박혀 있는 내용이에요. 다만 정부회계 기본서를 만들고 13년도에 제가 처음 만들었거든요. 2013년도에. 그리고 이 문제가 출제가 된 거는 25년에 지금 출제가 된 거니까 12년 만에 처음 나왔어요. 그때도 볼드, 지금도 볼드, 계속해서 출간, 계속 볼드였는데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회계 기본서를 볼 필요가 있느냐, 내지는 안에 요약서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되묻고 싶어요. 한 문제 한 문제가 나한테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를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은 거의 다 맞아야 합격하죠. 물론 회계세법을 다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한 문제가 나한테 뼈아픈 점수 차이를 만들어내고 합격의 당락을 가를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라 양을 쳐내고 중요도를 쳐내는 건 제 역할이에요. 근데 어쨌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그래도 범위를 좁혀드린 것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셔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회계법, 재정법에 해당하는 거에서 결산만큼은 내가 보자라고 해서 그 부분은 실제로 책에도 들어가 있고 강의도 간단하게는 제가 다뤘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오답 지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제가 볼드로 발라놓은 내용이 오답으로 들어가 있고요. 옳지 않은 거 가봅니다. 자, 국가회계법상 중앙관서장은 회계 연도마다 국가회계법에 따라서 소관, 일반, 특별,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게끔 돼 있어요. 맞고요. 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사의 결산보고서를 통합해서 국가 거를 만들어야 돼요. 얘를 지금부터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고요. 자, 성인지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남녀가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지금부터 작성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때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마지막 보시면 중앙관서장은 자, 국가회계법에 따라서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지금부터 기재부 장관한테 언제까지 제출하냐면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그럼 이제 2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면 그거를 4월 10날까지 감사원에다 제출하고요. 그럼 감사원이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감사를 하겠죠. 그러고 나면 5월 20일까지 다시 기재부로 돌아와서 감사받고 나서 돌아와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5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 전체 프로세스를 제가 그래도 강의할 때 진행을 했었고요. 그 내용이 볼드로 박혀 있어요. 자, 어쨌건 자, 결산 보고서는 다음 년도 4월 10날까지는 감사원에다 갖다 대서 감사원한테 검토를 받는 거고요. 그 전에 일단 결산 보고서는 2월 말까지 중앙관서장이 기재부에게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돼야겠죠. 자, 넘어가서 19번 가볼게요. 자, 국가회계 기준과 지자체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채무증권은요, 상각 후 취득원가를 평가. 그렇죠. 지분증권이라면 취득원가를 평가하지만 신뢰성 있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면 시가평가 인정합니다. 국가회계의 경우는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에 대한 차이는 순자산 조정으로 반영이 되죠. 그래서 기포손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맞는 내용이 되겠고, 정부의 출자금은 출자액 매입가액에 부대 비용을 더하고요. 품목별 총평균법을 적용해서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갑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 지자체 갑니다. 자, 지자체의 경우는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액이다 부대비용, 종목별 총평균법, 그렇죠. 원가평가입니다. 취득원가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 지자체입니다. 자, 지자체라면 비화폐성 자산에 대한 평가를 아예 인정하지 않아요. 평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평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의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화폐성은 평가를 하고요. 비화폐성은 평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발생 당시 확률로 가야 돼요. 자, 그럼 이때 평가한다고 했으니까 X가 돼야 되겠죠. 발생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간다. 부담 당시 이퀄 발생 당시 적절한 환율로 간다. 얘는 비화폐성 자산에 대한 시가평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자,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죠.
20번 갑니다. 자, 재정운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일단 중앙관서 기금에 해당하는 재정운용표라면 프로그램 재정운용표와 성질별 재정운용표로 구분해서 작성을 합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보시면 중앙관서 기금의 재정운용표를 통합해 작성하는 국가라면 이때 분야별 재정운용표와 성질별, 그래서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명칭이 달라졌어요. 맞는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 갑니다. 중앙관서와 기금의 성질별 재정운용표라면 자, 국세 수익은 국가에만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중앙관세에는 국세 수익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전 수익과 국가 운영 수익, 그 다음에 비용은 이전 비용과 국가 운영 비용. 이게 서로 수익 비용이 쌍이 맞아야죠. 얘는 세 개, 두 개 이룰 수 없잖아요. 자, 옳지 않은 건 3번 나오고, 재정운용표는 회계년도 동안 수행한 정책,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 명세를 포함해서 재정운용 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재정운용표의 정의입니다. 맞고요.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죠. 자, 원가의 해계로 넘어갑니다. 자,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문제에서 묻고 있죠. 자, 일단 1번 보시면 얘도 이제 전통적으로 기출에서 오답으로 많이 집어 나온 거예요. 단기 총 제조원가와 단기 완성품의 원가에 대한 개념을 오답으로 많이 내죠. 단기 총 제조원가는 투입된 원가 전체를 의미해요. 완성된 대체 원가가 아니에요. 완성된 대체 원가는 단기 완성품의 원가가 돼야 됩니다. X가 돼야겠다. 단기 완성품의 원가. 옳지 않은 건 1번. 두 번째, 제조 기업의 제조 원가라면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 경비로 구성될 거고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단기 비용 처리되죠. 맞습니다. 자, 직접 원가는 원가 대상의 직접적인 추정을 통해서 집계가 되고요. 간접 원가라면 배부 기준을 통해서 배부가 됩니다. 맞고요. 원가는 원가 정보의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측정 방법도 달라집니다. Why not? 일반적인 얘기죠. 자, 옳지 않은 건 1번이 돼야겠다. 자, 22번 갑니다. 정상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직접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예정 배부한다라고 들어가 있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예정 직접 업무 시간 역산하게끔 들어가 있다. 자, 일단 예정 직접 업무 시간과 예산을 통해서 이때 기준 조업도가 예산을 통해서 예정 배부율이 나올 거고요. 자, 실제 발생 배부 차이, 그다음에 실제 조업도가 들어가 있다. 자, 가볼게요. 우리 원래 틀은 자, 실제가 있고 배부가 있어요. 자, 실제 값이 지금 얼마라고 들어가 있냐면 422 실제다라고 들어가 있고, 자, 그런가 하면 배부 차이가 20만 원만큼 과소 배부다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20만큼 과소면 실질적인 배부를 얼마 했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400을 배부했다는 거네. 자, 근데 이 400에 해당하는 배부는 자, 실제 조업도 2만 시간. 그래서 실제 조업도에다가 지금부터 예정 배부율.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예정 배부율이 2만에다가 400만큼 해당하는 금액이 곱해지려면 이때의 예정 배부율이 200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렇다면 200은 다시 200이라고 하는 건 자, 이때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예정 직전 업무 시간이고요. 예산이 600인 거니까 자, 600에 해당하는 게 예정 직전 업무 시간. 얘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네. 자, 역산해서 끌고 나가시면 3만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죠. 해당 내용은 이미 우리 모의고사 기출 여러 번 출제됐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기출에서도 실제 출제되고 천재에서 들어가 있죠. 23번 문제 가볼게요. 이번 7급 시험의 특징은 기출을 골고루 활용했다. 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것만 유형을 쭉 풀면 이런 고조전법 낯설 수 있는데, 기출을 충실하게 잘 푸셨던 분들이라면 고조전법, 기출에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자, 갑니다. 분기별 생산량과 총 제조원가를 이용해서 고조전법에 해당하는 원가를 추정한다라고 들어가 있고, 자, 이제 이 고조전법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는 생산량, 즉 조업도에 해당하는 가장 고점과, 그럼 고점이 400단이네요. 가장 저점을 기준으로 이때 원가 함수를 만들어낼 거고요. 2년 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설비 투자 20만 원의 고정 원가가 추가로 발생했고 변동원가가 80% 감소된다면 그때 500단위 집어넣으면 얼마겠는가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원칙적인 형태의 원가 함수에서 이러한 견주를 집어넣고 그랬을 때 생산량 500단위 집어넣으면 이때의 제조가가 얼마겠는가를 문제에서 묻고 있다. 일단 원래의 원가 함수를 계산합니다. 조업도 100단위 늘었을 때 해당 내용 5만 원만큼 는다라고 해서 100단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원만큼 는다라고 해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500이 나오는 거네. 자, 그러니 우리는 y는 500x 플러스 b. 자, 그럼 이제 b 값은 한 점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제가 400단위 대입해 볼게요. 400단위를 대입했을 때 지금 100만 원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5, 4, 20. 그러니까 얘는 80만 원이다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정리하자면 y는 자, 500x 플러스 80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 중에서 지금부터 변주시로 갑니다. 20만 원에 해당하는 고정원가가 추가로 발생하고요. 변동원가가 80% 감소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0만 원에 해당하는 게 추가 발생하고, 그러면 변동원가가 80%가 감소가 되면 20%만 들어간다는 거네. 자, 그래서 20% 계산하시면 얘는 100만큼이죠. 자, 이제 변주를 보시면 y 다시는 자, 요거 얼마가 돼요? 100x
갑자기 수학 같은 느낌이 드네. 합치시면 100만 원만큼이 이렇게 계산돼서 나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500단위다 라고 했으니까 500단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500단위 집어넣으시면 자, 요게 5만 원만큼 나오죠. 그래서 5만 원, 100만 원, 토탈 얼마? 105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 계산해낼 수 있겠다. 자, 그렇게 해서 총 제조 원가라면 이때는 105만 원.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고조전법을 활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고요. 천재 유사 문제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24번 가보실게요. 자, 24번 문제를 보시면 자,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번에는 자,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고정 제조 환전 물가를 배부하고 있다. 자, 기준 좁도의 지금 기계 시간이 얼마냐? 자, 보시면 자, 실제 값이 있고요. 지금 안에서 고정 제조 환전 물가니까 자, 이때 배부가 예산이 있겠고 그다음에 SQ, SP. 자, 이때 예산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기준 좁도 곱하기 SP 이렇게 잡아갈 수 있겠죠. 자, 이제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생산량이 8,000단이라면 빵 8,000개라고 보시겠고 그랬을 때의 표준 기계 시간이 5시간 그러면 이렇게 4만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 산정할 수 있겠고 실제 고정 제조 환전 원가 170만 원. 자, 이제 예산 차이가 주어집니다. 예산 차이가 문제에서 10만 원만큼이 유리하다라고 들어가 있고 그런가 하면 이때 조업도 차이가 20만 원만큼에 해당하는 게 불리하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10만 원만큼 유리하다면 여기는 앞단이 더 크다라고 해서 180이 되겠고 20만큼 불리하다라고 해도 20만 원만큼이 더 작은 거니까 이 경우는 160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이때의 SP가 얼마인지를 구하고 이 SP를 갖다 집어넣으시면 180이 SP와 기준 좁도를 곱한 거니까 기준 좁도를 역산해 낼 수 있겠다. 자, 갑니다. 자, 164만 나누어서 SP 얼마냐라고 하는 거 계산하시면 SP가 40이 나오네. 자, 그러면 40 곱하기 기준 좁도 했을 때 180인 거니까 180을 40으로 나누면 45,000시간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다. 그래서 고정 제조 환전 원가의 표준원가 틀을 깔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얘도 우리가 천지에서 많이 풀어봤던 유형이에요. 설레발쳐서 과하게 얘기하자면 올해는 누가 내 천재를 보고 문제를 만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 천재에 들어가 있는 모든 유형들이 거의 다 출제가 됐어요. 네, 25번 마지막 문제 갑니다.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연간 1000단위의 생산 가능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돼 있고 자, 이때 엑실년도에는 900단위를 연간 단위당 1000원에 판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주어진 상태에서 자, 문제 요구사항은 자, 신규 고객으로부터 200단위 특별 주문을 받았어요. 자,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건 1000단위를 만들 수 있는데 원래 900단위를 팔고 있었던 것이고 그 중에서 200단위 특별 주문을 받으면 내가 1000개에서 원래 900개에다가 200단위의 특별 주문을 받게 되면 지금 1000단위에 해당하는 것, 100단위에 해당하는 것만큼이 지금부터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100단위를 기존 시장에서 못 팔아요. 자, 우리가 특별 주문이라고 하는 건 올와 너띵이니까 얘는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기존 시장의 지금부터 공원이익이 줄어들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네. 기존 시장에서 100개를 못 파는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자, 기존 시장이 뭘 줄인다? 공원이익을 줄인다. 그럼 이런 특별 주문과 관련해서 문제에서는 단위당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가 감소하는 것 빼고는 원가 구조가 그대로고요. 수락시 기존 판매량의 일부를 감소시켜야 된다. 이때 특별 주문의 최저 판매 가격이 얼마겠는가? 자, 그 다음 특별 주문을 전량 수락하거나 기각해야 되고 수락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사정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내가 지금부터 최저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것을 P라고 얘기를 하면요. 나는 이런 특별 주문을 수락해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냥 특별 주문을 수락해서 좋은 건요. 돈 들어와서 좋아요. 자, 그럼 이때 몇 개냐라고 할 때 특별 주문 200개를 지금부터 P라고 하는 돈을 받아오는 게 좋은 거고 자, 안 좋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자, 기존 시장에 100개만큼에 달하는 공원이익을 잡아먹어야 돼요. 자, 기존 시장의 공원이익은요. 볼게요. 단위당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 제조 관점 원가, 변동 판매비 관리비까지가 변동 원가입니다. 기존의 변동 원가예요. 다 합치시면 얼마가 될 거냐면 400에 700이 되죠. 그러면 한 단위당 1000원에 팔았는데 700만큼 발생한다라고 하는 순간 300만큼에 해당하는 게 이때 공원이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럼 나쁜 건 내가 한 단위당 300만큼에 해당하는 공원이익을 잡아먹어야 되는 게 나쁜 거예요. 100단위에 대해서.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200단위만큼에 해당하는 원가가 발생하는 거네. 자, 근데 그 원가 중에서 뭐가 절감이 되냐면 변동 판매비가 지금부터 50만큼 감소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변동 판매비가 50인 상태에서 나머지 전체 원가가 얼마냐라고 보시면 자, 얼마가 되죠? 이게 650이 되죠. 그러니 나는 200단위에 대해서 650만큼에 달하는 원가가 들어가야 되는 게 나쁜 거네. 자, 이 두 가지의 좋고 나쁜 것들을 반영하시면 얼마 나올 거냐면 3만 원이고요. 자, 요거 계산하시면 13만 원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도합 합쳐서 지금부터 16만 원이고요. 자, 이 금액보다는 지금부터 좋은 게 더 크거나 같아야만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거니까 이 금액이 16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16만 원이죠. 자, 이 8에 16에 달하는 거
13만원, 16만원.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자, 그랬을 때 이 P값이 얼마냐라고 해서 계산하시면 이게 800 이상이다 라고 해서 이때 가격은 800이다 라고 하는 거 계산해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에서의 정답 4번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국가직 7급의 문제들을 다 풀어보셨는데요. 아까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시험은 정말 천재를 보고 문제를 낸 게 아닌가라고 설레발쳐서 얘기해 볼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천재 유형에 적합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우리가 보통 7급이라면 7급 파이널 특강이라고 해서 기존 범위를 좀 벗어나는 형태의 유형들도 다루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 범위를 벗어나는 형태가 서울시 7급은 확연하게 그런 문제가 한 서너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국가직 7급은 처음에 그렇게 냈다가 너무 점수들이 안 나오고 버거워하다 보니까 그 유형들을 내지 않고 지금은 쭉 기출되었던 유형들 범위 안에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9급 시험에 다뤘던 그 범주 유형 안에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다만 기본 원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 탄탄하게 묻기 때문에 이제 7급 시험은 무조건 천재를 돌돌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합격생이 합격을 한 건 아니지만 시험을 보시고 난 수험생이 회계학 100점을 찍고 나서 제 카페에 올렸던 글 중에 있어요. 세법 96, 회계 100, 천재 돌돌. 제가 회계 천재가 있고 세법 천재가 있는데 두 천재를 돌돌 하신 다음에 96과 100 두 개를 찍어 오셨더라고요. 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할 수 있는 모든 유형들, 그리고 우리가 약점으로 볼 수 있는 유형들까지 해당하는 것들이 전부 다 보강이 될 수 있게끔 첫 문제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학습하시고 자기 걸 소화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행여나 7급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정확한 어떤 표준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시원섭섭합니다. 아쉬운 건 아쉬운 대로. 그런데 앞으로의 여정이 남아 계신 분이라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 어떤 게 부족한지를 정말 냉철한 시각으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좀 해보시고 앞으로 여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도 국가직 7급 회계학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